오늘 국가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의 차장은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님께서 제1주제 발표는 한국정치학회 양병기 고문, 제2주제 발표는 정산만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안보센터장, 제3주제 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민수 경제전략연구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용섭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랜드대학원에서 안보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대학원 교수, 국방대학원 부총장 및 안보문제연구소장,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제안보협회 회장 및 국방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용섭 회장님께서 심포지엄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해양력 심포지엄을 맡게 됐는데 왜 제가 맡게 되냐, 이게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78년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1학년 시절에, 그때는 뭐 학교가 데모하는 시절이니까 학생들은 데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데모를 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이제 독도를 자기 영토로 해가지고 일본에는 독도를 연구한 연구 모임이 10,000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서울대 학생들 모아가지고 독도 연구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 수호 결의를 외쳤는데, 그게 해군본부에 전달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해군 장교로 오셔서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복무를 마치고 국방부에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국방부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제가 국방부한 교수로 옮겼는데, 해군 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정책자문위원을 오래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김대철 회장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거는 다 틀려먹었다. 왜냐하면 지도를 거꾸로 봐야 한국인의 미래가 보이지, 지도를 바로 놓고 보면 휴전선만 쳐다보기 때문에 한국인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지도를 거꾸로 보는 훈련을 또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도 맡으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면은, 북한을 보면은, 북한은 핵무기 중증에 걸려 있습니다. 핵 중증. 이 남한의 정치도 이게 중증에 걸렸습니다. 탄핵 중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핵 중증에 걸려 있죠. 그런데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해양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이거 핵 중증에 물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력의 어디서 오느냐, 해양에서 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나라 건국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수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 이름이 들어가는 국가 전략을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발표는 우리 양병기 회장님은 이름도 여러분들 듀얼 퍼포스 웨폰입니다. 듀얼 퍼포스. 민간에서도 1등이고 군사 관련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양 전략을 군사적인 측면, 민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제시할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15분간 발표를 하시고 토론은 또 20분간 근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분씩 발언한다고 해도 한 10분밖에 못 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양정기 발표자님께서 5분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총 2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5분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양병기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 정책 구상이라는 주제로 이 발표의 기회를 주신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해양연맹 관계된 모든 민관군의 모두 동일한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뵈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어서 더 기쁘고 뜻이 깊습니다. 사실 최윤희 총재님은 제가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실 때 해군 발전 자문위원으로서 또 합참의장이실 때는 제가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또 오늘 이제 해양연맹 총재까지 오랜 기간 2년을 내줘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오늘 이 주제를 좀 발제를 맡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대학도 퇴임을 한 지도 되고 또 이 주제에 관해서 해양력 관계에서 제가 뭐 많이 해온 것도 아니라 사양을 했는데 총재님께서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그 깊은 뜻이 있으셨어요. 저기 해양력 관계된 민관군의 문제를 늘 여기에 관계된 분들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쪽 분야의 하나 이익 집단 차원에서의 그 동일한 걸로 비춰지는데 양정기 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치학술 단체에 제일 크다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했으니까 좀 이 문제에 관해서 맡아서 발제를 해주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호소력이 더 클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뭐 좀 개인적인 문제지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믿고 이 어려운 이 주제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앞으로 저는 통일을 이루어야겠지만 통일 이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할 건가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아시아연합론이라는 거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 통일 전후에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연합론 속에 해양력 강화 문제가 속에 다 포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번 차지에 그걸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발제는 최윤희 총재님의 하나의 어떤 그 저에 대한 격려 또 그 큰 뜻 그거를 서로 제가 의기투합돼서 받아들이면서 이 발제가 가능했다는 거고 저도 사실은 이게 한 20여 페이지의 논문으로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최윤희 총재님한테 받은 자료는 오늘 이 자료처럼 거의 PPT 자료였지 논문 형태는 아닌데 전 앞으로 장기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연구해왔던 자료들이나 또 이번에 본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묶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발표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 제가 파악한 실제 사실도 있지만 앞으로 더 심화된 것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또 먼저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 200년간 아주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간단합니다. 뭐 PPT 안 보셔도 돼요. 제 말씀만 들으면 다 아는 사실이면서 제가 그걸 이제 묶어내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건 한 200년간의 그 시기에 관한 겁니다. 대체로 이해를 하시기에 더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그 전에 지리상의 대탐험 발견, 마젤란, 콜럼버스 등에서 지리상의 대탐험 발견 이후에
서구 세력이 이제 이 아시아에 오게 되는데, 뭐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인도에 오고 뭐 하다가 이게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세동정 웨스턴 임팩트인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과 청나라와의 사이의 아편전쟁입니다. 그 아편전쟁은 1839년에서 1842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동서세력이 이제 처음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대립이었다고 봐요. 서세동정이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과 영국이라는 해양 세력이 이제 했는데, 누가 그 조그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 큰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패배시킬 줄은 몰랐죠. 어쨌든 그 이후부터 오늘 2024년 현재까지 한 200년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대립 양상을 보고, 우리 한반도, 남북한도 이 속에 그대로 부분 집합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안에 대립 속에 저희들의 지금 그 외적인 운명이 운명 지져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그럼 통일을 이룰 건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한 15분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 20분이었는데 좀 압축됐습니다만, 좀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린 논문에 상세한 통계 자료나 뭐나 연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 지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립을 한번 제가 본다면, 그건 뭐 간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의 대립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어요. 거기에 북한은 대륙 세력 속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미국은 애초부터 해양 세력의 아주 종주국이었죠. 원래 1차 대전까지는 영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해양 최대 강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주도해야 하는데, 1차 대전이 끝나면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형제나 같은 이제 미국에게 그 국제 질서의 주도를 맡긴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이 그 주도권을 맡아서 해양 강국으로서 전 세계 질서를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덕을 제일 많이 본 게 일본이죠.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도 하지만 1868년 명치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제일 먼저 서구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파라 입구라고 그러죠. 웨스터나이션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서구화된 나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때 자기 나름대로 명치 유신 시기에 해외 국제 정세를 보면서 자기들이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해외에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좀 국제사회에 진입할 것인가 했는데, 영국을 딱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1, 2차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1902년에 1차 영일동맹, 1905년에 2차 영일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는데,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멀어요.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막기가 뭐하니까 일본을 통해서 좀 막아보려고 했고, 일본은 말하자면 유럽의 제일 강국인 영국을 통해서 자기들 국제사회를 이제 보상하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서 결국 여러분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명치 유신 이후 딱 50년 만에 세계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어요. 뭐가 세계 강국에 들었냐?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전순국 대열에 서서 베르사유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게 19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868년 빼기 1918년 해보면 꼭 50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해양 세력 속에 편입이 돼서 정확하게 방향을 봐가지고 아주 단시간 50년 만에 전순국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백인도 아닌 나라. 자, 이제 그 다음엔 중국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표적인 대륙 국가 아닙니까? 유교적인 불교도 있지만 오랜 기간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이제 농업사회적인 걸 해오다가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 28년간 국공내전을 통해서 1949년에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돼요. 공산주의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전환을 또 빨리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고 아주 커다란 격변기를 걷고서 이들이 딱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등치도 크지만 방향전환도 잘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하되 경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게 1978년입니다. 자기들 그 당 대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일본을 능가해가지고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G2가 된 겁니다. 따져보니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32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저렴한 노동력, 자기들의 그 토지를 공장 부지 같은 걸로 내줬어요.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서구 자본주의 여러 국가들은 상품의 원가나 이런 걸 위해서 바로 중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에 수백 년간 쌓인 그 기술이 그냥 일시에 한 30년간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을 저렇게 G2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30년 만에 G2가 되는 과정에는 역설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줬어요. 돈만 벌 수 있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뭐 아니죠. 1대1로라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남중국해를 전부 자기들 영해라고 막 주장하면서 지금 해양 질서로 혼란을 가져오고 저런 패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이 지역의 국제 질서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런 대륙 국가로서 공산주의라는 걸 택했다가 얼른 방향을 전해서 말하자면 저는 해양 국가들이 쌓아온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짧은 시간에 저렇게 G2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도 대륙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1917년에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전부 빈곤을 공유하는 균빈주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한 후 74년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1991년에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핵무기도 10,000개가 있었는데 뭐 미국하고 핵전쟁을 했습니까? 뭐 대포 한 발을 교환했습니까? 자기들 체제의 내부 모순, 정치적인 독재, 경제적인 그 배급 경제, 균빈주의 갖고 그 내부 모순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포기를 해서 74년 만에 공산주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뭐 그 후에 이제 서구 사회 그런 걸 뻗었지만 지금도 푸틴 체제에서 지금 불안정해요. 권위주의 체제에 여러 가지로 그런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러시아도 대륙 세력으로서 결국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의 그 지금 한 200년간의 대립 관계에서 결코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가 갖는 수백 년간에 걸친 서구 사회가 이룩한 그게 굉장히 큰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에 적용했을 때 어떤 그런 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 체제나 공산당 독재 체제나 저런 통제 경제 방식 가지고는 앞으로도 미를 대표로 한 해양 세력에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에 대한민국은 미를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 속에 들어갔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해방된 후에 말입니다. 45년에 북한은 그 중소의 그 대륙 국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에 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IMF가 인정하는 명목 GDP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금 갖는 나라로 2022년 통계를 보면, 그리고 인구가 3천만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되는 3050 국가 중에는 세계 6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획득한, 정치 경제적으로 모두 성공한 그런 국가가 됐어요. 반면에 이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GDP상으로 대한민국의 한 5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개인 소득 GNI로 봤을 때도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적으로도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국민이 주인 공화자가 아니라 오히려 김일성 왕조라는 저 군주제로 역사의 발전에 퇴행하는 쪽으로 저렇게 정치 경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오직
핵무장으로만 자기 체제를 투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한 체제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 그 속에 편입됐던 북한은 지금 저렇게 됐고, 미를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은,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갔던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로 성공한 체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요하게 오늘 이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선 저는 제일 먼저 대전제로서 아시아 연합론이라고 하는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얘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시간을 요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지금 유럽은 27개 국가가 유럽연합을 결성해서 국가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들이 주목해서 그걸 아시아 지역에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족주의도 파시즘도 전부 유럽에서 나왔어요. 저 사실 유럽이 저렇게 통합될 줄은 몰랐어요. 그 유럽 통합됐습니다. 그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 나라의 대립관계가 독일과 프랑스였는데 극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화해 결합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일이 1,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서유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독일이라는 친구를 어디 이사 갈 수도 없는데 저걸 우리들 유럽연합 속에다 딱 요 안에 데려다 놓고 공동으로 감시하고 공동으로 견제하자는 큰 뜻이 바로 유럽연합 결성에 이제 도움이 됐죠. 결성에 원인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연합을 한번 창설해보자.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또 대국주의적인 이런 나라들의 횡포를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아시아연합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처럼. 그럼 그건 뭐냐? 저는 이걸 만약 만든다면 간단하다고 봐요. 지금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이 10나라가 이미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중에 3나라만 들어가면 아시아연합이 창설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지금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어떤 헤게모니, 영토적인 분쟁,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할 뿐이지 요거만 합의가 된다면 저는 아시아에도 아시아연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아시아연합에 그것이 되면은 그 안에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나토처럼 아시아연합 안에도 그런 군사 동맹기구를 만들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특정한 국가가 해양 질서라든지 혹은 어떤 그 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걸 통제하는 방식을 한번 도입하자는 게 제 아시아연합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그 군사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군사력의 문제는 지금 여기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태 지역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해양에 의존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수출입의 99점, 거의 100%, 자원, 무슨 여러 가지 천연가스나 뭐 이런 100%도 전부 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말레카 해협만 막아버리면 경제가 중단돼 버립니다. 지금 그게 지금 안정적으로 되니까 지금 뭐 산소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가 살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를 위협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이 수송로 문제가 큰 위협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우리 해군의 어떤 그 군사력 강화를 더 별도로 한번 각별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해군의 군사력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을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일본이나 이런 그 어떤 동맹성 가진 나라들과 했을 때 그것도 비중점을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아시아연합에 의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연합식의 어떤 나토가 생겼을 때 또 그런 것과 관련했을 때 우리 해군 군사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이거를 좀 통일 이후까지 한번 여기 오신 해군 우리 참모총장님 하고 참모처장님 또 총장을 다 역임하신 또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 같은 분들이 군사 전략가들이 이런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우리 해군력의 어떤 소요 그걸 어떤 규모로 발전시킬 건지를 좀 면밀히 정밀히
중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잠깐만. 그래서 우선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그 점은 좀 해군 전문가들이 그 소요를 잘 좀 파악을 하시면서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EU에서도 나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EU 각국들이 자기 자체 해군력을 갖고 있는데 그 나토를 통해서는 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영국이고 뭐고 다 해군력을 유지할 것 같고 또 미국과의 어떤 동맹성 관계를 또 감안해서 해군력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 EU나 나토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강론의 정밀한 것은 해군 전략가분들이 좀 지금부터 해주시되 단 지금 분단 상황이니까 북한에서 시선을 뺄 수는 없지만 저는 북한은 이미 전술적인 대상이라고 보고 전략적인 건 통일 이후에 압록강을 건너서 대체하게 될 중국과 두만강을 건너서 대체하게 될 러시아 그리고 기타 어떤 이 지역에서의 그런 통일 이후에 좀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한 하나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해군력의 어떤 증강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력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인태 지역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거 보니까 수출 뭐 78%, 수입 67%, 원유가 이쪽 인태 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한 64%인데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영해 문제를 뭐 거론하고 하면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해양 경제력의 어떤 문제도 별도로 좀 생각해야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해양 경제 면에서는 해운, 수산, 조선 이런 부문들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갔는데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해양력을 더 키우려면 해양 경제력이 중요한데 이런 해운, 수산, 조선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성 있게 결합해서 우리 해양 경제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양 문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정필승 박사님께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저 아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쓰신 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공감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는 첫째,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뭐 한사군이 뭐 한반도에 왔다는 서부터 BC 뭐 108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수당, 원, 뭐 송, 원, 명, 청까지 해서 전부 대륙 국가들하고 관계가 많았는데 지금 오늘 쭉 보듯이 해양 국가가 국제 질서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해양 문화를 제고시켜야겠다. 국내 대륙 문화에 좀 많이 정도되어 있던 거예요. 물론 대륙 국가들에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해양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이면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 해양 국가, 해양 세력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어떤 역사라든지 기록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아주 단계적으로 해양 세력의 중요성을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거. 그건 뭐 교육, 영화, 기록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걸 각종 생활과 밀접하게 해양 박물관, 어업 박물관, 뭐 수산 박물관, 무슨 그다음에 막 군함 박물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좀 해양과 관련된 많이 넓혀서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수시로 해양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하나 이제 정필승 박사님보다 제가 하나 좀 더 하는 거는 해양 문화교육원이라는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교사라든지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좀 지도층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양 문화에 대한 것들 많이 좀 여기에 교육 같은 걸 좀 이런 데서 해서 해양 문화를 좀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좀 해양 문화를 더 국민들에게 신층적으로 전파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안은 제가 좀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지휘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종합하려면 해양에 대한 해양력 강화의 어떤 이 정책을 중요성을 지도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 김예슬 박사님이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은 지금 2010년에 국가해양위원회, 일본은 2007년부터 일본 총리 관장의 종합해양정책본부 등을 둬서 해양 강국들을 보니까 국가 지도부가 앞장서서 지금 해양의 어떤 경제력, 해양 군사력, 해양 문화 이런 걸 총괄해가고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저희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대통령 직속이나 내지는 국무총리실 직속 형태로 해서 이런 모든 해양 경제, 해양 안보, 해양 문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대륙 세력 못지않게 해양 세력이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현실성이 감안해서 좀 모든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지도부의 그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작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때 자꾸 그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그 모든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거를 반영해달라. 이런 거를 국회나 행정부에 들어가서 제시해주면 여러분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개인 후보가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의 대단히 장기적인 중요한 저희들의 정책적인 어떤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해양 관계에 대한 모든 분들이 좀 신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도부를 향한 어떤 그 총괄 지휘부 그 쪽의 차원에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실현할 수 있지 않냐. 워낙에 저희는 오랜 시간을 대륙 세력 속에 저희들은 편입이 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이 지금 1882년에 저희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140년밖에 안 돼요. 저 뭐 수당 원명청 뭐 한나라부터 한나라는 벌써 기원전 아닙니까? 그래서 워낙에 대륙 그쪽이 강한데 이걸 지금 중요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양의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빨리 전환시키려면 국가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형성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다면 각별히 좀 모든 해운, 조선, 수산 모든 분야 또 해군에 관계된 분들이 일치해서 이런 걸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정치 충원으로 들어가는 지도부에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 중요한 발표를 하게 해주신 우리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계신 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 이후까지도 저희들이 해양 대국이 될 수 있어서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평화 번영에 이런 해양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플로우에 이 마이크를 드려서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자기의 성함과 그 다음에 의견을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갖다 대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양병기 교수님 이야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우리 해양력이 약화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한번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인도太平양 해양 여건을 쭉 분석을 하시고 아시아연합, 그 다음에 해군력의 증강, 해양 경제력의 강화, 그 다음에 해양 문화의 정착, 그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휘부 건설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과 번영을 누려서 G10 국가에 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따져봐도 우리의 본색은 수출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 부족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을 짜낸 것이 바로 그 수출이었고, 그런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는 자원 경쟁, 자원의 공급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도太平洋에서 우리가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해양력 강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닌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양력 강화라는 것은 국가 제1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미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다 하고 있는데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그런 것이고, 그 현실을 살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해양력 강화라는 이 심포지움을 1년 내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번째 와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 결론 부분까지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의견들이 도출은 됐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은 아직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바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깊이 느낄 때 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30년 큰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죠. 이 부산 엑스포가 바다 엑스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해양력 강화의 원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민운동까지도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관련 정책, 예산, 제도, 의식, 문화 이런 것이 결부된 해양국가가 되고, 여기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나 국방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양력 강화, 해양의 국민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양국가죠. 해양국가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도를 거꾸로 봐라.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해양국가인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름이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 네. 코리아는 고려고요. 네, 죄송하지만 다 끝나갑니다. 네, 10초 내로 좀 끊어주십시오. 아, 예. 그 고려 시대에 11세기, 12세기에 세계적인 해양국가로서의 명성을 날린 것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갖고 낸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예. 우리 정책회장님께서 고문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what to do 이것도 말씀 다 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 do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언론에서 보도되어 있지만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과 조속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요 근래 또 경제적 관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면 전술을 써서 경제 안보 양쪽 다 호주는 국가 이익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는 미국의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마냥 미국을 믿고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되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조치 그리고 우리 민간을 포함해서 민간군에서 해야 할 조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군 작전 사령관을 하던 분을 바로 합참원장을 시켰습니다. 잠수함 사령관을 했어요. 그래 잠수함의 중요성을 윤 대통령이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참원장을 시켰다. 이거는 이게 앞서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 이런 걸 개발하면서 느낀 것이 취약하다. 정보가 취약하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발해도 아무 무용지물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다 해저에서 핵잠수함을 가짐으로 해서 이 작전을 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군사령부를 방문하고 핵잠수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하루속히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정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민간군 일체가 돼서 여기에 대한 테스트포스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둘째 세션에서는 해군력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고 제3세션에서는 해양산업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그 세션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발언을 받겠는데요. 국가상층부에 어떻게 해양 전략의 해양 문화의 중요성이나 무슨 해양 정책의 중요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아까 우리 신동식 회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가 회사 행정특별위원회인가 대통령 수준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각부 장관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그걸 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고위 수준에서 건의나 혹은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세션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좀 너무 지금 우익 보관 오른쪽만 말씀하시는데 왼쪽에 좀 한 분 왼쪽에 앉으신 분이 한 분 오른쪽은 생략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저 마이크 그거 주지 마시고 왼쪽에 한 분만 우리 뭐 신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아까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대통령한테 이런 그 국가 수준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혹시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을 제가 안 되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배를 잘 만들고 해운을 잘해서 돈을 벌고 수산돼서 고기를 잘 잡고 잠수함을 만들어 적하고 권장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국제적인 이런 세력 암시 속에서 또 경제 파라다임 속에서 새로 개발되는 모든 기술의 발전 파라다임 속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내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통치권자가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를 인식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하면은 제가 1963년도에 이 회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목표가 회사행정을 일원화하는 거였습니다. 회사행정이라는 게 조선해운수산뿐만 아니고 국방도 들어있고 내무부 해경까지 들어있고 해양 오염까지 돼서 전체를 해서 해사부 안이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게 그대로 안 되고 변형되고 돼가지고 오늘의 해양수산부가 됐는데 아직도 엄격한 의미에서의 해사행정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은 산자부에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러한 강력한 정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고집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파라다이스에서 이 변혁기에 이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거보다 지나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말만 우리가 하지 말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이러한 강력한 조직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게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근희 회장님. 한 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갑자기 그냥 뭐 해양 정책에 대한 그런 게 뭐 지도부가 막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는 워낙이 지금 대륙 지향적인 게 오래 들어왔습니다. 유교 불교 영향서부터 국제 관계도 대륙 세력과 특정한 놈만 관계가 되어왔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듯이 미국하고 뭐 수교된 지 1882년 빼보니까 한 140여 년 정도고 결국 지금 보니까 해양 세력이 주도한다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200년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해양연맹이 지금 저도 포섭이 됐어요. 이번에 최은희 총재님을 통해서. 저도 정치학자지만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해양 세력이 지금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도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 저쪽 지금 중로는 기투가 됐지만 권위주의 문화, 유교적인 어떤 성격, 공산당 문화, 그 전체주의 성격, 그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쪽 해양 세력이 갖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고의 경쟁에서 제가 볼 때는 우위에 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연맹과 같이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이런 정책안을 내세우다 보면 저도 이번에 아주 공감을 했고 저도 장기적으로 지금 동감을 가지고 제가 정책을 좀 생산해내고 저도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정책 지도부에.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때는 제가 그냥 뭐 청주대학교 교수라든지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내달라고 했어요. 한국정치학교 고문으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최대 학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왜 저기 해양연맹 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히 이번에도 제가 그 호칭으로 제가 직함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연맹도 하시고 해운, 조선 모든 분야가 좀 하나 재원을 만들어서 전문 연구기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해양력 이거 강화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세계 10위권에 있을 때 이 경제력 가지고 빨리 지금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를 좀 지원을 해줘서 우수한 연구를 좀 모아가지고 정책을 해서 막 학술 행사도 하고 뭐 이쪽에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저부터 우선 요번에 지난 11월부터 한 거 제가 다 봤어요. 너무 공감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은희 또 총재 같은 분들이 좀 정책 결정 그런 지휘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들판에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뜻을 가진 분들이 좀 정책 결정 부서에 좀 들어가서 또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서도 하고 인간에서도 또 정책을 생산해서 또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그냥 대통령이 누가 나와서 해양력 강화하는 걸 획기적으로 박 대통령처럼 할 수는 없다면 점진적으로라도 하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예, 이번에 하여튼 뭐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몇 년 전에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뭐 수호하는 장성들 해가지고 대수장이라고 신문에 나오길래 대한민국에 수장들이 다 모였냐, 대한민국 해군 장성들이 다 모였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회 해가지고 하는데 저 간부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월간 모임을 한대요. 근데 그게 해군 우리 예비역들이 더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은 잘 듣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해양연맹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 건의가 한 서너 가지, 5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선언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좀 사인도 받고 해서 좀 그 대통령한테 좀 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텐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제가
자꾸 에듀케이션 선동해서 미안합니다만 선동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1세션은 우리가 큰 국가 레벨에서 대통령이 마침 인도 태평양 전략 근데 양 오션을 갖다가 내거는 그 정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했는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내용을 이제 여기 앞으로 채울 겁니다. 이 회의를 통해 채울 건데 그걸 채워가지고 이제는 정책 선언문으로 프로클레메이션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민주사회에서 텐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1세션이 길어진 데 대해서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